지난 5월 25일 날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했던 국립합창단의 그 미사 솔레니스하고 합창 환상곡.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합창 환상곡 때문에 제가 언젠가 우리 피아니스트 양성호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당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정말 남성 피아니스트 못지않게 파워풀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피아니즘을 보여줬는데 그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냉정과 열정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와요. 네. 그 냉정과 열정을 두 감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피아노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자 처음부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날 합창 환상곡에 대해서 분명히 끝난 후에 많은 이게 호평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호평들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연주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이제 그 마에스트로 윤희중 그 지휘자님께서 네, 윤지휘자님. 네, 그래서 굉장히 몰입도가 네, 매우 높은 연주였다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에너지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았다고 굉장히 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거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청중들이나 이제 청중분들이나 아니면 문화 평론가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베토벤의 작품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타건 이어갈 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날도 저는 우리 선생님이 막 연주할 때 보니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테크닉이 뛰어나고 이제 탁월하다는 말씀 많이 하던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유학 시절 그 오피치 교수님 그분의 평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지 이제 궁금했었어요.
네, 게하르트 오피츠 선생님께서는 또 워낙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신 피아니스트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또 독일 전통 그 음악 계승자로서 굉장히 늘 존경하던 분이신데요.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음악적인 멘토나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제가 원해서 미리 이렇게 메일이나 자료를 보내드리고 한번 뵙고 제 음악을 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청했는데 너무나 흔쾌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이제 그 각 시대별로 곡을 이제 연주를 하셨고 또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지금 세월이 꽤 많이 됐어요.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연주 전에도 한번 이렇게 음악적인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얼마 전 음악회도 때문에 이제 또 서로 소통하기도 5월달? 하고 네네네 그래서 또 긴 장문으로 또 멘토링 되는 말씀들도 너무 감사히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답장을 또 길게 보낼 차례인데 지금 이제 네, 원래 말씀을 잘하시니까 글도 잘 쓰고 아닙니다. 네. 근데 학창 시절에만 지도를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독일 유학할 때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제가 답답한 부분이나 이렇게 멘토링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뭐 이제 글로도 엿주고 또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인연이 이어져 있고 굉장히 감사한 음악적 멘토 선생님. 사실 피아니스트로서 생명력을 쭉 이어가려면 끊임없이 주변에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피치 교수님께서 가장 우리 교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멘토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네, 중에 한 사람이시죠. 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네. 멘토 한 분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뭐 피아니스트의 길을 그냥 포기한 분도 많고 그런데 행운이죠, 그죠?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주제를 냉정과 열정으로 가자면 냉정과 열정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작곡가 중에 슈만 있잖아요. 슈만. 클라리스 레리아나. 이게 되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클라리스 레리아나. 거기에 플로레스탄과 유제비우스 이 두 개의 성격이 한 작품에 오가면서 작품을 완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피아니스트 양성원 선생님의 연주를 보면서 야 저분은 저걸 만약에 연주한다면 기가 막히게 하겠다. 제 개인적인 이제 상상이었죠. 네. 혹시 그런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만 클라리스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또 예전에 독재 때 또 이제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게 이제 그 곡 안에서의 그 이제 의미일 수도 있고 제가 그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리사이트를 2011년부터 제가 직접 기획해서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요. 그 의미가 이제 그 곡 안에서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어느 시대에 어느 곡이라도 그 이제 고전 시대 어떤 시대 그다음에 낭만 현대에도 그만의 그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냉정과 열정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그 뭐랄까요 온도와 그 서정을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시대별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으로 찾아뵙고자 그 타이틀을 쓰기도 했고 곡 전체 안에서도 그 한 곡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에너지의 낙차를 조절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피아니스트의 몫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타이틀을 짓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곡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이 우울한 연기를 하다가 기쁜 연기를 할 때 그 전환하는 스위치 모드가 되게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마에 오랫동안 출연했다가 우울한 배역을 하다가 그 다음 드라마는 또 기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양성원이 뭐냐 할 때 냉정과 열정의 온도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아니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아까 시대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왕의 춤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영화에 네. 제가 어디 글을 쓰다 말았는데 루이 14세가 무용수로 직접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네. 실제 릴리라는 작곡가가 지은 밤의 발레라는 작품을 루이 14세가 실제 무대에서 하는데 그 춤을 보고 바로크 음악은 조금 좀 뭐 사람 포근하고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보니까 바로크 음악도 막 격정지휘고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선생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시대별로도 작품이라는 게 어떤 시대는 전부 다 뭐 냉정이고 어떤 시대는 저쪽 이게 아니라 다 이렇게 혼용돼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피아니스트. 그죠? 근데 그런 연주 활동을 좀 해오다가 혹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나는 절대 이 연주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연주를 마쳤을 때 그 뜨거운 환호, 나의 이 몰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박수를 보는 수많은 관중을 잊을 수가 없어. 뭐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연주회가 있습니까? 많겠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매 연주가 다 굉장히 제가 어떻게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고 또 청중 분들께서 정말 과분하게도 제가 과분하게 이렇게 칭찬이나 이렇게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셨는지 끝나고는 정말 너무 깊은 환호가 있어서 저 역시 너무 놀라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가는 듯한 네, 그래서 딱히 딱 어디라고 이렇게 막 어떤 연주였다고는 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2017년도에 2017년도 네, 4년 전 그렇죠. 네, 하얼빈 그 심포니 하얼빈 오케스트라가 심포니. 내한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으로 서울에서 네네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제가 협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드 문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취소될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성황리에 연주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제 또 지휘자 선생님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저와 이렇게 합이 너무 잘 맞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반응이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이제 그 의미로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작게나마 이렇게 뭔가 이제 문화 교류에 이제 물꼬를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문화 대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중국에 또 음악회에 또 초대받고 한국에서 연주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네 계속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그래서. 거기 중국에 가니까 막 그 연주하기 전에 막 양성원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하기 전에는 아닌데 하고 나서는 이게 사드 때문에 굉장히 네네네. 두 나라가 경책된 관계인데 네. 문화로서 그 두 관계를 푸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두 나라의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로도 이어지는데 직접 한국에서 연주하고 중국에서 연주하고 그러니 기억이 남죠. 그다음에 또 그 반대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지금은 연로하신 분인데 김 땡땡 교수님께서 예술전당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연주하기 위해서 나오시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황제를 연주하다가 중간에 멈춘 분도 있어요. 제가 이 음악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별별 연주를 많이 보는데 꼭 그렇게 그 결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던 그런 공연 혹시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이제 느끼려는 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다 연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복귀해 보면은 이제 늘 아쉬운 점이 사실 매번 아쉬웠을 거예요. 네 다음에는 아쉽다기보단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좀
이제 내가 보완해서. 더 이제 뭔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항상 그 당시에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이런 색깔로 또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또 음악으로 찾아뵐 때는 또 그렇게 찾아뵙고 그 순간순간을 같이 이제 공유한다는 네 청중들과 공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하지만 뭐 늘 이렇게 제가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가도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항상 그거는, 있겠죠. 네,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공연은 더 성장하고 네. 성장하고 이제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피아노, 특히 피아노가 이제 심한데 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묻지마 공연을 보고 또는 굉장히 인정받고 왠지 막 개런티로 따지면 개런티도 갑자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뭐 갑자기 올라오고 그런데 피아노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끝없는 어떤 그 정진의 길인데 일순간 잠깐 어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뒤에 어느 날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 공연이란 막 문전성시이고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이거 참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피아노를 바라보는 피아노를 듣는 사람들의 수준의 문제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지금 2011년도부터 네. 그 양성원이라는 이름이 한국에 알려졌어요. 사실 2012년인가? 하여튼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알려졌지만은 별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다가 콩쿠르 한번 딱 나와서 이제 인정을 확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콩쿠르 입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 관계없이 꾸준히 정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두 가지 다 포함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같은 피아니스트로서 이런 한국의 그 청중들의 시각과 청중들의 수준과 이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 피아노가 더 발전하려면 좀 여러 가지 청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은 없을까요? 혹시 연주하면서? 글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제가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왜냐면 네. 선생님께는 분명히 그 많은 자료에 보면 국제 콩쿠르에 나갈 수 있었지만 네. 정말 내가 이 피아노에 온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이 네. 이미 국제 콩쿠르에 나가기는 조금 네. 지났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청중분들이 많이 이제 티켓 이제 파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뭐 개인들이 취향이나 이제 뭐 이렇게 거기에 따라 이제 티켓팅을 하시고 보러 오시는 건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콩쿠르라는 것이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연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청중들과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만성형인 그런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이제 취미로 시작한 거는 어린 시절이지만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사실 10대 때부터 지금 이제 콩쿠르에 우승을 하는 이제 많은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국제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국제 이제 콩쿠르 많이 참여하고 또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또 그게 이제 굉장히 길어지고 축적이 된 다음에 이제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콩쿠르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을 늦게 그렇죠. 뜬 그런 것 같아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진로도 이제 서울 예고를 가면서 그렇지만 중학교는 제가 이제 인문계 중학교에 나왔어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해왔던 친구들이랑은 좀 이제 다른 이제 색깔을 가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다 보고 그다음에 독일 유학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서 이제 유학을 간 다음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어떤 그런 무대가 어떨까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한 편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다 되는 이제 콩쿠르도 있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냥 뭐 본선에서 바로 이제 뭐 빨리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쨌든 뭐 저로서는 좀 기회가 많이 단 한두 번 왜냐면 보통 큰 이제 콩쿠르 같은 경우는 3,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은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한 곳에서는 또 감사히 좋은 뭐 평가를 받기도 하고. 네. 자, 그럼 제가 왜 이제 이런 네. 질문을 드렸냐면 네. 다음 질문을 리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네. 지금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서울 예고를 갔지만 중학교 때는 다른 걸 이제 많이 하고 뭐 스피치도 잘하시고 네. 다양한 게 재능이 있는데 네. 사실 어렸을 때 나의 재능은 이거야 딱 못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사실 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을 이제 다른 사람보단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서 하루 7, 8시간 이렇게 했던 사람보다는 네. 스피치도 하고 다른 경험도 하고 이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습득하고 그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이렇게 대곡들을 연주한다거나 또는 작곡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연주할 때마다 사실 매진이 많죠. 매진. 네. 매진이 희한하잖아요. 매진이 많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오로지 피아노에 몰입해서 뭐 국제 콩쿠르 입상했는데 갔다 와서 막상 성장하지 않는 피아니스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아노 인생의 길에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냐?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성 매진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다음 공연을 배우시면서 하는 게 더는 굉장히 더 성공적인 피아노의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제가 아까 여기 질문 중에 하나 있지만은
피아노를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많은 피아니스트가 각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예. 피아노를 과연 어떻게 이분은 공부할까? 그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저는 궁금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하고 피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글쎄요, 그 특별한 연습 비결이란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접하시는지, 그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글쎄요, 뭐 일단 처음 이제 곡을 접했을 때 그 작곡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대에 작곡했을 때 혹은 그 작곡가에 대한 인생사나 그다음에 그 시대의 역사나 그다음에 철학 뭐 다양하게 예술 분야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보라는 것이 정말 딱 악보에 이렇게 원전에 나와 있는 그 악보를 어떻게 저마다 연주하는 그런 음악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악보 속에서 그 연주자의 인생사나 체험이나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 피아노 연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또 많이 이제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곡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더해서 좀 더 사고하고 철학적인 저만의 그런 사유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제가 거기다 더 하려고 늘 노력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렇게 피아노 테크닉만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대하면 네, 그죠. 네. 뭐 대부분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하겠죠. 그럼요. 근데 제가 스님 그 합창 환상곡을 감상한 이후에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나름대로 감상평을 이렇게 썼잖아요. 썼을 때 합창 환상곡이 단시일 내에 완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1700년대 베토벤 초창기에 만들었던 가곡의 테마를 발전시켜서 합창 환상곡을 만들고 그다음에 합창 교향곡까지 다시 14년 후에 다시 완성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딱 써놓은 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 감상객도 그런데 연주하는 분들은 그걸 다 꿰뚫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평소에 뭐 독서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독서를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많이 이렇게 솔직히 많이 나가지를 못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연주해야 되지, 연습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내가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독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했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뭐 시집도 많이 좋아하는 그냥 시집? 굉장히 그냥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시집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책 심리학 책이나 뭐 인문학 책 같은 뭐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제가 제 연주 때 얼마 전 독주회 예술전당에서 가졌던 독주회 때 IBK IBK 때 그 굉장히 유명하신 시인 중에 유자효 시인님이 계시는데 그 오셔서 뒤에서 이제 그 출연자 대기실 밖에서 기다리셔서 저한테 새로 나온 그 시집 신라행이라는 그 시집을 선물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금 한 몇 년째 제 연주를 오셨는데 제가 찐팬이네 찐팬. 그래서 그 시집도 굉장히 너무 소중하게 지금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읽고 있고 김춘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명시죠 명시. 또 자주 읽는 편이고 자 그럼 이제 그런 그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기 전에 아까 독서도 중요하고 시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과 피아니즘에 서로 이제 엮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의 작곡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작곡가 있어요. 어? 조금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작곡가의 이러이러한 풍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작곡가예요? 어떤 분이세요? 네, 너무 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그리고 작곡가분들도 지금 뭐 공부할 곡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배우고 싶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굳이 꼽자면 어떠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그냥 베토벤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석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불굴의 의지 다 아시다시피 그 베토벤의 그 강렬한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뭐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베토벤 악보가 제 손에 있게 되는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존경하고 더 많은 작품을 공부하고 싶은 작곡가를 꼽자면 베토벤. 사실은 베토벤의 음악을 우리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음악을 자주 무대에 선보이는 것도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가의 정신이라는 건 결국 피아니스트의 손을 거쳐서 청중에게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자꾸 그런 곡을 주면은 한 번쯤이라도 야, 내 베토벤 같이 저렇게 불굴의 인생을 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코로나에 이 작은 것 때문에 말이야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비록 내 사업장이 지금 문을 닫을지언정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베토벤을 좋아한다니까 좀 갑자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왜 베토벤을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예, 있는 예.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네. 근데 베토벤 말고 또 혹시 베토벤은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작곡가라면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무두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작곡가도 있을 텐데 혹시 근데 원래 그 곡을 연주를 많이 하려면 사랑도 해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 사랑까지 여쭤보기는 뭐 하지만 사랑의 감정 같은 건 많이 느꼈을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뭐 누구를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나 연주자는 누구인 것 같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글쎄요, 사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도 워낙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인 물론 이제 베토벤도 굉장히 서정적인 작곡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지만은 그 말씀하신 의미를 좀 이렇게 해석해보자면 약간 쇼팽의 작곡 중에서 그렇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제 녹턴. 네, 이제 작품들 많이 이상하다.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좋아하네.
네. 그래서 이제 녹턴을 제가 앵콜곡으로 사실 많이 이제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 중에 이제 녹턴을 전곡을 이제 녹음을 할 계획을 얼마 전서부터 이제 해서 이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아직 있습니다. 음반은 나온 게 없어요? 아직 녹턴 전곡인데. 아니죠. 네. 제가 어제도 글 쓰다가 그게 있는데 네. 명살리 회당와야 네. 나비음을 싫어하지 말라. 청춘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한참 열심히 지금 연주 피아노 칠 때 지금 녹음을 해놔야죠.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그래도 혹시 공부를 녹음할 때 후원자 있습니까? 후원자? 공개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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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음악가들은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청중의 사랑을 많이 먹고 잘한다지만 재정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꽃을 못 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지금 하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 기회비용의 상식을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아까 기회비용. 내가 피아니스트가 안 됐으면 아까 얘기처럼 아나운서도 해보기도 하고 스피치에 나름대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그쪽 길로 갔어도 내가 대단히 성공하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피아니스트 길을 꼭 거래했을까. 가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전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이쪽 길로 갔었어도 왜냐하면 정말 이제 한 연주를 앞두고서는 외출은 정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한 상반기 일정이 끝나면 이제 여름이 와 있고 또 하반기 일정이 끝나면 또 겨울이 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고독함과 고독하죠. 늘 한계를 마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또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계속 깎고 그러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가끔은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외롭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길로 갔었으면은 좀 더 내가 활발할 활동을 하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면 그냥 이제 피아노나 음악을 했다는 거를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냥 운명이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다른 길을 뭔가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해 그런 길도 굉장히 어렵고 정말 존경스러운 길이지만 그럴까 하고 딴 생각을 할 때마다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네. 피아노를 네. 피아노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네. 피아니스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만 든다면 피아노 1시간, 2시간 연습하는 거 또 무대에 서는 거 이게 하나하나 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확 와닿거든요. 네. 내가 다른 걸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버리고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굉장히 귀중하다. 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습하고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아예 다른 재능이 없다면 그냥 그러겠는데 재능이 많은데 다른 길로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그걸 포기하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나는 단 한 톨의 시간도 이렇게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몰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한번 몰입하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는데 깊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나는 뭐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쭉 읽어보고 아 선생님은 원래부터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피아니스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만은 정말 다른 어떤 거를 했을 때보다 더 가치 있게 네. 내가 시간을 투자했구나. 네. 그래서 몰입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네. 이게 사실 본인은 네. 본인의 일을 해석 못해요. 네. 시는 시를 딱 써놨을 뿐이지 시 해석은 네. 평론가들의 이 시는 뭐 그러면 시인들도 놀래. 내가 이런 의미로 썼어? 작곡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려움은 당연히 따르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한 곡들을 또 이제 청중들과 함께 그렇게 공유하고 소통할 때 사실 제가 예전에 2011년 그 냉정열정사의 음악회가 끝나고 한 이제 청중분들께서 저기 이제 기다리시면서 제 손을 막 잡으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진짜 어린 시절 이제 어린 나이의 시절 연주였지만 그때서부터 뭔가 제가 10년 전이잖아. 이제 10년이 그럼 나이가 그때고. 나이 밝히면 안 되나? 근데 20대 초반이었구만. 그때도 그렇고 독일에서 이제 유학할 때도 그렇고 항상 연주 후에 그런 피드백 청중들의 그런 이제 감흥을 뭔가 제가 내가 이런 점을 선사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 될수록 책임감도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고 해서 청중들이 이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리사이트를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리사이틀 투어를 하면서 찾아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많이들 알아주시고 저도 감사하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전국화 한번 하실 생각 있어요? 네, 이번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이제 또 시작해요? 네, 이번에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 이제 6가 되는 식스, 거죠. 식스. 네. 근데 이제 제 독주에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다양한 실내악 또는 이제 뭐 발레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꼭 음악 말고도 이제 다른 장르와 뭔가 이제 결합을 해서 뭔가 또 이제 청중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감정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선사를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어서 이번에 9월부터는 제 독주에도 있고 또 그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클래식 정원이라는 타이틀 부제적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 밑에 이제 그 타이틀을 둬서 이제 그 성악가 공연마다 주제를 정하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 타이틀이 이제 원래 원 주제고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음악회마다 이제 다양한 장르와 이번에는 또 저희 나라의 최고의 이제 테너와 최고 테너는 되게 네. 많은데. 네. 궁금합니다. 신상근 신상은, 교수님이랑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바리톤 우주호 우주호 교수님이랑 교수님. 네 그렇게 해서 또 정말 이제 최고들만.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출연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같이 음악회를 꾸미고 또 이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그 신상은 네. 선생님의 그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목소리와 우주호 선생님의 벼락과 같은 멋진 바리톤 목소리. 네. 그리고 거기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를 피아노로 이어가는 양성원의 피아니즘. 와 완전 대박이다. 여러분들 꼭 좀 기대하시고 보세요. 네. 네. 근데 혹시
찐팬들을 구성해가지고 네. 팬클럽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지금쯤 2011년도 냉정과 열정사이 지금까지 쭉 6회째 맞는데 네. 그 과정을 쭉 이어가는 건 팬들이 하나 둘 붙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장됐을 것 같은데. 네, 팬클럽 없어요? 사실은 한 몇 년 전서부터 팬클럽 창단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좀 그러니까 팬클럽을 그게 정말 몇 년 전서부터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랬으면 더 이렇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팬클럽 회장 월간 리뷰 김종석. 네. 네. 당장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시대가 네. 그 조합의 시대예요. 조합 시대. 네. 유니언 시대라고 그래서 홀로 뛰는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팀을 이루어서 네. 어떤 특정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꼭 네. 그 팬클럽이 필요해요. 네. 저는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나서서 팬클럽을 조직하지 않으면 월간 리뷰 김종섭 사장이 조직하겠습니다. 네, 지금껏 이제 여러분과 청중분들과 좋은 이제 그 음악으로서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도 또 9월달에 있을 피니스 양성원의 냉정과 열정사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을 그런 일정들 이제 연주에서 이제 더 좋은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성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력하고 공부해서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조금이나마 지금 이렇게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